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읽고 꼭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살 여자입니다. 남친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보험 들라고 권유를 하는 상황이고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동갑인 남자친구와 올해 말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식장도 예약했고요. 그래서인지 더 걱정해 주시는 걸까요? 첫 보험 얘기는 작년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남친과 제가 둘이 우연히 보험 관련 얘기로 시작되었죠. 남친은 이 보험 저 보험 정말 다양하게 들었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보험 하나 없습니다. 그 얘기에 남친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보험 하나 없을 수 있냐면서 당장 들어야겠다며 다음날 어머님께 바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험 얘기를 남친에게 꺼냈고 남친이 저에게 우리 엄마에게 보험을 들라며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병력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이요. 현재는 완치 판정 받았고 정기검진과 약만 매일 챙겨 먹는 중입니다. 이 사실은 제 부모님만 알고 계십니다. 절친한 친구들조차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아니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남친이 첫 보험 얘기를 꺼낼 때 알렸고 동시에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 상담 겸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결혼 얘기가 오가던 건 아니라 남친에게 언제 병력을 얘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머님께 보험을 들으라는 얘기에 병력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놀라면서 왜 이제서야 얘기했냐는 반응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욱 들어야 한다며 더욱 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병력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알아보겠다며 돌려 거절했습니다. 물론 결국 저는 다른 곳에서도 가입 안 했습니다. 그 후 잘 지내다가 남친이 두 번째로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남친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남친이 저에게 얘기했을 거고요. 결국 남친이 제가 아직 다른 곳에서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정확히는 남친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병력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저의 흠집을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거절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보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면서 남자친구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얘기는 어머님이 꺼내셨을 거고 이걸 남친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안 든 사람도 많다고 얘기하니 이해가 안 된다네요. 사실 제 주변은 남친만큼 보험 많이 든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도 한두 개 정도만 들더라고요. 남친은 제가 한번 병에 걸렸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며 들으라고 합니다. 맞아요. 더 조심해야죠. 하지만 저는 아직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제 모든 얘기를 어머님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더라도 다른 곳에 다른 설계사에게 가입하고 싶습니다. 남친은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며 나중에 알게 되시면 무척 서운해하실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 미리 말하고 더 자세히 어머님이 알아봐 주실 거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며 계속 얘기가 제자리입니다. 신경을 아예 안 쓸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로 계속 일하신다면 보험 얘기는 계속 나올 테죠. 결혼하면 더 얘기하실 수도 있고 결국 병력을 숨기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제가 보험 얘기가 지긋지긋하기도 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친구에게 말하니 당사자가 거절했는데 계속 이러는 건 권유가 아니라 강요다. 더군다나 너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남친이 계속 이러는 건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모르는 어머님도 당사자가 거절했으면 더 이상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도를 지나쳤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친구 말을 들으니 이건 강요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맞지, 내가 거절했는데 끈질기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친구는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전에 남친과 저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뒤로 친구가 남친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도 그렇고 남친의 성격도 그렇고 언제나 남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국엔 어머님께 말해보라고는 했으니 그래서 제 부모님과 친구가 연애도 정말 많이 말렸고 결혼도 말렸고 결혼 날짜가 잡혔지만 현재도 말리는 상황입니다. 매번 친구는 몇 시간씩 제 얘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줘요. 하지만 결국 제가 남친 말대로 한다는 걸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매번 진심을 다해 조언해준다는 게 참 고마워요. 하지만 친구가 제 남친을 싫어해서 친구가 안 좋게만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충고를 해주는 친구지만 남친을 달가워하지 않는 친구라 혹시나 마냥 안 좋게만 보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친구는 언제나 제 편이라 객관적인 입장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남친에게 말을 하라고는 했지만 아직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병력을 시댁에 다 알리고 어머님께 보험을 드는 게 맞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남친에게 갑상선암 병력은 첫 보험 얘기가 나올 때 말했습니다. 남친에게조차 얘기하지 않은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시댁에 알리지 않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제 흠집을 제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니 이기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남친 또한 얘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험 얘기가 나왔을 때 남친의 생각이 시댁에 말하고 보험을 드는 것으로 바뀌어 있어 그때부터 다시 고민했습니다. 남겨주신 의견을 들으니 이것 또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찾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남친과의 연애, 결혼을 말리는 이유는 남친의 성격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남친의 바람입니다. 바람을 폈거든요. 그리고 걸리니까 뻔뻔하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더군요. 어쩌면 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저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친구들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이 싹싹 빌며 돌아왔고 저는 받아줬습니다. 남친의 바람을 아는 부모님과 친구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했고 절친한 친구 또한 펄쩍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포기 상태라 크게 결혼 반대를 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친구가 남친의 성격과 바람을 모두 알고 있으니 계속 결혼을 말립니다. 그리고 남친의 성격과 더불어 시어머니 될 분의 행동으로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네요. 시어머니의 행동까진 자세히 적진 않겠으나 매번 친구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남친의 말을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친구 말을 매번 듣지도 않았는데 친구는 고맙게도 항상 결혼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성심성의껏 상담해줬네요. 친구가 결혼식장도 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를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자리인데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축하하는 건 잘못된 것 같대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축하하는 건 자기가 죄를 짓는 기분이라네요. 근데 그래도 올 거래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제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네요. 그러면서도 다시 결혼 생각하라고 하네요. 아마 혼인신고하기 전까지 들을 것 같아요. 친구가 요즘엔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혼해서 제가 상처받는 거 보기 싫대요. 자기가 연애를 미친년처럼 못하게 막았어야 한다며 후회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이혼하면 식장을 뒤엎어버렸어야 했다고 후회할 친구네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부케를 부탁하고 싶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결혼도 다시 생각하란 몇몇 의견 받습니다. 친구가 남친의 장점을 모르니 반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럴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싶기도 하고 결혼 또한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긴 글 끝까지 읽고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보험을 들지 않았냐는 말씀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10대 때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10대 때 보험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보험을 당연히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승인이 나지 않았고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유병자라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안이 힘들어도 부모님께서는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시려 했지만 애초에 승인이 나질 않아서 가입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이곳저곳 돈이 필요한 곳이 많아 차마 저의 보험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괜찮으니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사이에 보험을 드는 게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에는 보험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쯤엔 제가 버는 돈을 어느 정도는 저에게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겨주신 의견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은 더욱 서두를 수 있는 한 서둘러야겠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쓰기도 창피할 정도로 이 사건의 시작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저와 누나는 집에 딱히 먹을 게 없어서 갈비찜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집에 아빠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배달시켰다는 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이제 A라고 하겠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혼자만 시켜 먹는 걸로 괜히 기분 상할 일인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라서일까요? 제 행동을 설명하자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지금까지 언어폭력은 이어집니다.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한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의 유년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이었고 그 당시 유치원을 다녔으니 6, 7살 정도 되었겠네요. 아침에 A를 마주치면 A는 항상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못마땅하다는 듯이 째려보던 걸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A가 왜 저러나 무섭고 경계했지만 저의 가장 큰 울타리였던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 7살 때로 넘어와서 아침엔 보통 반찬으로 계란 후라이를 먹었는데 요리는 A가 있습니다. A는 제 밥그릇 위에 항상 가장 못나고 작은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6, 7살 당시 상에 수저를 놓는 담당이었고 배운 대로 윗사람부터 수저를 놓았고 제 수저를 가장 마지막에 놓았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 역시 제가 가장 작은 것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론 A가 나를 싫어한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 7살 그 당시 A는 좋은 반찬은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였으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챙기려 하면 A는 한사코 만류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는 TV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 하며 귀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A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밥을 한 그릇 더 먹지 않는 이유도 거기서 파생된 건데 할머니가 저에게 밥 한 그릇 더 먹을래? 라고 물으면 칼같이 A가 나서서 거부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중학생 때 점점 자아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더 퍼먹어 보았고 이상하게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밥 한 그릇 더 먹는 건 무언가 거북한 느낌이 들어서 더 먹고 싶어도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8살 때 제가 초고도 비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A와 할아버지는 저를 흉보기 시작했고 제 학교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몇 킬로라더라 하면서 과장하며 떠벌려댔습니다. 친척들은 놀라며 진짜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쑥스러워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다 사촌동생이 땡땡 오빠 별로 살 안 쪄 보이는데? 라고 말하자 A는 제 뱃살 감춘 거야. 뱃살 엄청 많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돼지라고 믿고 살았고 중학교 1학년 신체 측정 때 제 앞서 측정을 받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마른 편이었는데 제 차례가 되자 어떤 친구가 땡땡이가 딱 평균적인 몸이다 라고 말하며 거기에 애들이 동의하는 걸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돼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0살쯤부터 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알림장을 A에게 검사받았고 A의 기분이 갑자기 좋지 않을 때 저를 혼내기 위한 명분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글씨가 이상하거나 내용이 빈약하면 크게 혼났습니다. 내용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전달할 메시지가 별로 없으셨던 것뿐인데 그게 말이 되냐며. 담임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으라고 억울하게 혼이 났고 글씨는 반에서 가장 글씨 잘 쓰기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못 쓴다며 혼났고 지금은 누가 봐도 글씨 잘 쓴다고 칭찬 한 번씩은 듣는 저주받은 글씨 솜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림장 검사가 시작된 이후로 혼나지 않기 위해 글씨가 늘었습니다. 또 A는 타자 속도가 빨라야 문서 작업을 잘한다며 저에게 한컴 타자 연습을 강제로 시켰고 A의 독수리 타법을 물려받게 되었으며 그 독수리 타법으로 초등학생답지 못한 빠른 타자 속도를 선보여 담임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12살의 겨울방학이었나 A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A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저는 이 시점부터 직접적인 공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할아버지가 산에서 애들 말 안 들을 때마다 이걸로 칠하며 두툼한 나뭇가지를 꺾어왔는데 12살부터는 손으로 뺨을 치거나 발로 채이는 행동을 당했습니다. 아무 때나 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A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손찌검을 당한 지 오래됐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 멈추지 않을 굴레에 빠졌다는 걸 느꼈고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크게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A가 일자리를 잃고 종종 입 밖으로 내던 살기가 싫다 라는 소리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A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며 아무리 사랑 못 받고 자랐어도 A가 떠나지 않길 바라며 걱정이 되어 등굣길에 한 번 더 집 옥상을 쳐다보고 그래도 불안해서 신발 주머니를 놓고 온 척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A가 세상에 없는 상황을 떠올려 보았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저는 분명 A가 떠날까봐 걱정하며 슬퍼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당장 부모가 없어도 행복해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A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버린 마음을 확인해버리고 말았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확인한 순간부터 A가 저를 손찌검할 때마다 아무런 원망이 들지 않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추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감정 잃은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A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택시 운전사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폭력이 거의 없어졌으며 저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먹으라고 김밥을 사놓고는 했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해를 가하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친한 척을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멍청한 저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맞은 것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간 안 통할 수법이기에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잊지 말자고, 절대 잊지 말자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날 짓밟고 욕해대는 추한 모습을 꼭 기억하자고 다짐했고 A가 일자리를 얻고 약간의 활력을 얻어서 저에게 용돈을 주고 김밥을 사놓다고 한들 저는 겉으로만 잠잠한 척했고 속으로는 마음의 거리를 단 1cm도 좁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폭력은 사라졌지만 언어폭력은 간간히 남아있고 미성년일 때보다 저는 훨씬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간간히 마찰이 있는 날이면 성인이 된 저는 크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일 때 저는 집을 한 달 정도 나갔습니다. 저의 퉁명스럽고 독단적인 성격에 A가 화를 내고 저는 더 크게 맞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싸움이 한 번은 크게 벌어져서 저는 A에게 당신은 나를 막대했다. 그리고 저기서 마치 안방 드라마를 보듯 잠에서 깨 이 상황을 일관하고 있는 할아버지도 함께 나를 방치했다. 라고 폭탄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A와 할아버지는 인정은커녕 뜬금없는 소리를 들은 듯 기가 찬 듯 행동했고
저는 이 인간들에게 사과란 기대할 수도 없으며 평생 나 혼자 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깨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 글은 A를 중점적으로 쓰여졌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7살에서 10살 시절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을 먹고 들어와 정신교육이란 명목으로 3시간 내내 앉혀두고 떠들어댔고 할아버지가 술을 마신 날이면 항상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가출은 길에서 우연히 A를 마주친 것으로 끝났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시원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상의 없이 입대 신청을 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고 A는 상의가 없었다며 화를 냈지만 저는 A에게 상의할 일말의 가치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기 때문에 마주보는 일이 적어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병장 때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시킨 초밥의 양이 적다며 너희만 먹으려고 시켰냐고 A가 심하게 화를 내며 누나에게 욕을 해댔습니다. A도 같이 먹을 수 있게 시킨 건데 주문 실수로 그렇게 와버렸습니다. 휴가를 나온 저는 저의 가출 사건을 끝으로 가정에 암묵적인 평화기가 왔다는 저의 착각을 완전히 깨주었고 이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역한 지 2달이 되어가는데 맨 처음에 언급한 대로 갈비찜을 시켰습니다. CPA 준비하는 누나랑 먹으려고요. 애초에 누나 먹으라고 시킨 겁니다. 역시 A는 왜 말도 없이 니들끼리만 시켜 먹냐고 화를 냈습니다. 왜 말도 없이 시켰냐고 묻는다면 딱히 이유가 없어서요. 그냥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A는 저에게 그 정도 사람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실망해서 그렇게 날뛰는 게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A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습니다. A는 그것을 느꼈는지 도통 안 하던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는 A가 저보고 진지하게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그 말을 듣고는 싶었습니다. 지금 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건가 라는 호기심이었고 충격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친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A는 갑자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원래 이혼할 때 네 엄마가 너랑 네 누나 한 명씩 맡아서 키우자고 했는데 내가 둘 다 데려온 거야. 언제는 친아들이 아니라면서. 저는 A가 단순히 저에게 정신적 데미지를 넣기 위해서 그딴 소리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역시 추한 인간이라고 느꼈고 한편으론 아니 그럼 한 명씩 맡아서 키우지 왜 나까지 데려와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한 거지 라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A의 방금 저 말은 교묘하게 거짓말입니다. 마치 부성애로 2명 다 데려온 척을 하지만 사실은 제 친엄마를 극도로 싫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뺏기기 싫어서 무조건 2명 다 데려오라 강제로 떠민 것 아닌가. 그래서 A 네가 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째려보고 싫어했던 거잖아. 너는 우리 누나만 데리고 살고 싶어 했잖아. 나 4살 때 A 너는 우리 누나랑 잤고 나는 엄마랑 자던 거 기억해. 그렇게 편이 나뉘어 있었잖아. A는 또 다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한테 거리를 두고 나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맞지? 라고 말했고 저는 이 인간의 생각이 여기까지는 미치는구나 라고 속으로 놀라며 긍정했습니다. 이 대화는 긴가민가 하던 A와 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고 저는 연을 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전혀 참견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만 명절 때 친척들이 와서 나를 찾으면 딴소리 말고 네가 저지른 짓 다 고백해. A는 도대체 자기가 뭔 짓을 저질렀냐고 알려달랬지만 4개월 전 초밥대 일도 기억 못하는 A에게 말해봤자 어차피 소기의 경일기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가 평생 모르고 살길 바란다고. 네가 사과하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평생 모르고 살다가 가라고. 다만 남들한테 나 후레자식 만들지 말고 네가 저지른 그동안의 일이 쌓여서 내가 너랑 영 끄는 거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A는 그러겠다 했고 저는 A에게 네가 나한테 끼친 부정적인 악영향들 보상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1,000만 원으로 너에 대한 거 다 버리고 새 출발하겠다고 1,000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얘기를 꺼낸 건 아까 친아들 아니라고 정신적 데미지를 넣은 거에 대한 약간의 복수, 그리고 진심도 섞여 있습니다. 나는 A한테 너무나 많이 당해서 차라리 길거지로 살아야 더 행복했을 내 불행한 유년 시절들. 그리고 그로 인해 항상 소심하고 주눅들었던 내 자아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치고는 1,00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그냥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A도 나도 다 끝났구나 라고 느낄 것 같아서요.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돈 또 골라서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너한테 1,000만 원을 요구할 만큼 너의 죄가 가벼운 게 아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할아버지는 버럭했습니다. 안방 드라마 보듯 구경하다가 1,000만 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버럭하네요. 군대 가서 그따위 것만 배워왔냐고. 부모가 자식한테 뺨 좀 날릴 수 있는 거지. 이 부분까지만 듣고 귀 닫았습니다. 진짜 상종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 남지 않은 삶도 바뀌길 바라진 않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모은 돈 거의 떨어졌고 막막하지만 새 출발하는데 뭐가 문제겠냐는 심정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매일 하던 생각들, 차라리 길바닥에 버려졌으면 더 나았을 텐데 진짜 길바닥에 나앉은 지금 정말로 후련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먼저 긴 글 죄송합니다. 댓글이 달리면 남편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으로 6개월 아기를 양육 중인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맘때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죠? 평소 남편의 늦은 퇴근과 휴일 근무 등으로 평일 9시부터 10시까지는 독박이고 남편이 일찍 오는 날엔 아기 목욕, 막수, 재우기 등을 맡깁니다. 남편과는 20대를 거의 가득 채워 만났고 그 긴 연애 기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남편의 거짓말, 연애 극초기, 전 여친 연락, 잔다고 하고 친구 만남 등으로 인해 촉이 좋았던 제가 다 잡아내어 통화 내역 출력 등 들들 볶았던 그런 일들도 참 많았네요. 본론은 저도 사람인지라 아기가 예쁜 것과는 별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아가와 하루 종일 지지고 볶는 데서 오는 육아 스트레스가 턱끝까지 차오르던 요즘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이 많다며 야근한다던 남편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귀가하였고 술 기운이 느껴져 물었더니 저녁 식사하면서 맥주 2잔 했다는데 이미 제 느낌상 이미 꽐라의 상태였습니다. 일단 샤워하라고 화장실에 밀어넣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역시나 회사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을 한 게 확인됐고 지난 주말 회사 출근한다고 했던 그날도 확인해보니 월미도 식당 등에 결제된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니 또 지난달에도 회사 간다 한 날에 저랑 자주 갔던 식당에서 긁힌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샤워를 마친 남편을 식탁에 앉혀 혹시 카드 잃어버리거나 누구한테 빌려줬냐 물었더니 당연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열이 받아 나 이러이러한 거 봤다고 뭐냐고 물었더니 거짓말한 거 맞고 그곳에 제가 아는 본인 지인과 갔으며 술에 취해서 그런지 거짓말이지만 미안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뻗쳐서 식탁 위에 있던 남편 컵을 바닥에 밀쳐 깨버렸네요.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만나지 말라고 하고 싫은 소리 할 거 뻔하지 않냐고. 제가 거짓말 자체가 싫다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거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되려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며 언성이 높아지는 도중 자던 아기가 깼고 술 취한 사람 상대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나가라고 하고 저는 방에 들어왔네요. 그 다음날 소파에서 잔 남편은 또 출근하였고 그런 남편에게 네 기준의 사소한 거짓말이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깼고 증거 내역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로 만들 것이며 양가에 알리겠다.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날 메시지나 그 장소에서 그 지인과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하라고 했고 퇴근한 남편이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아무 말 없길래 제가 얘기할 거 있지 않냐고 말하는 순간 다시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남편은 자기한테 너그럽지 않은 제 탓을 하고 저는 그래도 거짓말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열받는지 식탁 위에 있던 책, 펜, 매트 등을 하나씩 던지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밀치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또 아기가 깰까봐 전전긍긍하고요. 이때는 전화기를 드네 마네로 밀치기가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어 제가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나가래도 나가지 않는 남편 좀 데려가 달라고 펑펑 울었네요. 그것도 중간에 남편이 저지해서 통화가 종료됐고 저는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물론 저도 100% 잘한 거 아닌 거 충분히 압니다. 그치만 거짓말 자체는 나쁜 거고 그런 일로 여러 번 다툰 적이 있으면서 아직도 태연하게 저런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그 도중이나 귀가 후에도 자연스레 거짓말을 이어갔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싫습니다. 또한 가끔 제가 주말에 친구와 약속 잡거나 혼자 친정 간다 하면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던 모습이 다 가식으로 느껴지고 제가 캐치하지 못한 채 지나쳤던 그 외의 거짓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배신감이 들고요. 또한 본인은 그렇지 못하면서 자라날 아이에게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거 생각하니 언행불일치에 모순이라 짜증도 납니다. 제가 육아 스트레스로 예민한 건가요? 사소한 거짓말 하기가 습관인 건 고치지 못하겠죠. 다들 이렇게 참고 사는 건가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네요. 추가,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은 건 왕복 3시간가량의 통근 시간 때문입니다. 가끔은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이 출퇴근 시간이 부럽기도 하네요. 휴일 근무는 정기적인 게 아니라 비상명령이 있을 경우입니다. 남편이 왔다고 해서 저만 쏙 육퇴 아니라 낮에 못한 밀린 집안일하고 같이 아기 보고 필요한 아기 물품 검색이나 생활용품 주문해 놓고 전 지쳐 먼저 잠듭니다. 주말이요. 그 전날 자기 방에서 새벽까지 게임하거나 영화 보고 늦게 잠든 남편 대신 잠기 밝은 제가 일어나 아기 봅니다. 남편이 하는 집안일은 주 1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정도고요. 댓글들 보니 저 역시 잘한 건 없고 내 발등 내가 찍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께는 바로 죄송하다고 거듭 문자 드렸고요. 싸운 다음 날인 지금 남편은 컴퓨터 방에서 자고 있고 아침에 일어난 아기를 보는데 진심으로 웃어주기가 어렵네요. 아무쪼록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부모님을 창피해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는 농부시고 어머니는 필리핀 분이세요. 가난한 집안과 동남아 혼혈로 너무 힘들게 자라와서 결혼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릴 때는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다른 애들보다 발달이 늦어 튀기, 잡종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이미 이렇게 태어나 버린 거 어쩌겠나요. 불우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가족 사이가 좋아 엇나가지 않고 적당한 대학 들어가 공부하고 있네요. 졸업식 때마다 엄마가 창피했어요. 까만 피부도 창피하고 트럭을 끌고 다니시는 아빠도 창피했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시골에 거의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집이 가난한 것도, 엄마가 무시당하는 동남아 사람인 것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다행스럽게도 모난 곳 없이 태어나 살면서 고백도 많이 받아보고 고등학교 다녔을 적엔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도 들어봤지만 전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연애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동남아 사람이란 걸 알려야 할 것 같고 집이 가난한 것도 남한테 들키고 싶지가 않아서요. 전 그냥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속상해요. 정말 저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감사스럽지만 꼭 한국에 와서 아빠랑 결혼하고 나를 낳으셔야 했을까?
제가 아들이 있어도 동남아 혼혈과 만난다고 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분명해요.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아무튼 이런 제가 창피해서 저는 평생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싶네요. 그냥 신세 한탄이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추가. 잠을 안 자고 쓴 글이라 제가 봐도 참 못나게 썼네요. 가난한 농부이면서 어떻게 되는 이으려고 필리핀에서 여자 사서 저한테 이렇게 가난까지 대물림하고 아빠가 잘못한 거 맞죠? 원망스러워요. 필리핀에서 굳이 한국 와서 아빠랑 결혼한 엄마나 결혼하겠다고 필리핀에서 굳이 여자 사서 나를 낳은 아빠나 똑같이요. 그리고 동남아 혼혈이면 절대 이쁠 수 없다고 비웃으시고 제 얼굴 유추하시면서 까시는데 저 얼굴로 욕먹어본 적 어릴 때 말고 없네요. 엄마가 스페인하고 필리핀 혼혈이셔서 그나마 얼굴이 괜찮게 나왔나 봐요. 이뻐요. 아빠도 잘생기셨어요. 나이 많고 젊을 적 보증 서서 망하신 것 때문에 농가 내려와 매매혼 하셨지만 둘 다 너무 원망스럽지만 얼굴 예쁘게 낳아주신 거는 감사할 정도예요. 그래봤자 매매혼인 건 변하지 않지만요. 매매혼이다 뭐다 해서 부모님 원망하는 글 싸지르는 못난 딸이지만 그래도 전 엄마를 엄청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왜 필리핀 분이셔야 하는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사랑하고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질 정도로 사랑해요. 일반 가정인 애들보다 제가 더 부모님께 잘해요. 항상 아침마다 엄마 출근하실 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쪽 분들 중에는 있나요? 집 가난해서 학원도 못 다니는데 엄마 더 고생시키기 싫어서 혼자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가며 학교 다녀요. 제가 철이 없으면 뭐요? 본인 아니라고 막말하시는 분들 속상해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글 몇 줄에 저를 판단하고 저에 대해 지적질 하시는지 뭐 그냥 이렇게 관심받을 줄 몰랐네요. 좋은 말 따끔한 충고 써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그리고 저를 키워준 엄마를 원망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인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 바르게 키워준 엄마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혜택 다 받고 웅행웅 맞아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저도 제대로 학원 다니고 미래 걱정하지 않았겠지요. 혜택은 받을 대로 다 받아놓고 입 싹 닫는 거 아니에요. 혜택 받아도 다른 일반 가정 애들보다 도태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 정말 죄송해요. 그냥 신세 한탄일 뿐이었어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다들 다 하시잖아요. 대학 무슨 전형으로 갔냐고 하셨는데 다문화 전형 쓰긴 썼어요. 그런데 대학 다문화 전형으로 넣은 것보다 일반 전형으로 넣은 더 높은 곳 합격해서 제 실력으로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안 받고 정정당당하게 대학 갔어요. 매매혼으로 태어나고 신세 한탄글에 자기가 예쁘다고 올려치기 하는 가난한 제가 불편하시면 댓글로 공격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비웃고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매매혼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 같은 아이들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고 결혼하신 분,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재력과 심성을 갖추신 분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태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매매온 가정이랑 사돈 맺을 한국 가정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원글에도 그렇게 말했고요. 평생 결혼 못하고 살려고요. 자존감은 이미 바닥쳐서 제 배경을 알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혼 못할 것 같네요. 제가 저를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결혼이니 연애니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꿈꾸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